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당에서는 현역의 절반이 물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재산 은닉 수법도 진흥화되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주로 어떻게 재산을 숨기는지 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의 압도적 승리로 부산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민관이 열심히 뛰었지만 예측이 빗나간 건 자신의 부족이라고 사과했습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연말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이 반영되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체험 학습을 다녀온 용인의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8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체 주문한 김밥 때문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6곳에서 연말까지 가계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상환을 유도해 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천 심사를 앞둔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최대 절반 물갈이설로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면서 신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더 늘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곳곳에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YTN 단독 기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린이집 두 곳에서 80명에 가까운 원화, 또 교사들까지 열이 심하게 나거나 피를 토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서 보건소와 구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22명이 현재 입원을 한 상황이고요. 보건당국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김밥을 먹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겁니까? 어린이집 원아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 23일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는 이 어린이집은 당시 체험학습이 있어 인근 분식집에서 단체로 김밥을 주문했고 아이들이 이를 먹은 건데요. 김밥을 먹은 아이와 교사 가운데 56명이 열이 심하게 나거나 피를 토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바로 이 김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체험학습을 진행한 수지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단체 주문해 먹은 원아 등 30명이 같은 증상을 보인 겁니다. 모두 합쳐 8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는 73명이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만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흥구청과 보건소는 긴급하게 역학조사에 나섰는데요. 증상을 보이는 환자 6명에게서 검체를 채취해 신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에서 식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환자들이 먹었던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계란 지단이 공통으로 재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살모넬라균의 출처가 달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분식점은 지난 24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분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9월에 태어난 아기가 18,7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4.6% 줄면서 9월 기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지난 2분기에 이어서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큰 위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인구 동향 통계에서도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18,707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00여 명, 14.6%나 줄었습니다. 12달 연속 1년 전 대비 최저 기록이자 역대 최대 감소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3분기 기준 최저 기록이자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최저 기록입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적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4분기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다만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기 때문에 연간 0.7명 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도 암울합니다.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2.3% 감소한 12,941건에 불과해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올해 초 혼인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 3분기 모두 41,700여 건에 불과해 분기별로 봐도 가장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화 현상으로 코로나 때보다도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는 3년 11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지난 3분기 자연 감소 인구는 335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19표로 3분의 2가 넘는 표를 확보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본 없는 반전 드라마는 결국 쓰이지 못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 165개 나라가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가져간 겁니다. 대한민국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2차 투표로 가기 위한 마지노선은 사우디의 110표 미만 득표, 리야드가 10표 차이로 결선 없이 최종 개최 도시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넘진 못해도 표 차이를 최대한 줄여 2차에서 역전을 노리겠다던 우리로선 다소 아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실망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후발주자로 불리하게 시작한 데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우디 자금력과 맞닥뜨렸지만 코리아 원팀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종 PT에서도 사우디발 오일머니 공세에 맞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정면 승부를 선택했기에 더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전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관 합동으로 전 세계를 돌며 만들어진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달리 민간이 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향후 시장 개척에 신호탄을 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결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거라는 기대는 비록 빗나갔지만 이번 유치전 과정은 또 하나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 국민을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모든 건 본인의 부족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는데 충격적인 패배에 여권 일각에서는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다고요? 네, 점심시간을 앞둔 12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룸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은 아쉬움 없이 정말 열심히 뛰었고 본인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나고 수십 개 나라 정상들과 통화도 했지만 엑스포를 총지휘하고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한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면서 이 전략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성장하기까지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 역시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의 자료와 경험, 자산을 충분히 지원해 성공적인 대회를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담화를 발표한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투톱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안보실장을 필두로 수석급 참모들을 배석한 채 10분 20초 동안 진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가 국정 과제였던 만큼 국정 책임자가 국민 앞에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빙 예상과 달리 큰 격차로 패한 것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 차원에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문제점, 개선점을 차차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는데 콜드게임 패배를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출구 전략도 없이 엑스포가 가능한 것처럼 민관을 총동원하고 현지 분위기를 호도한 것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아무래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얼마나 파장을 미칠지 우려하는 표정이었는데 엑스포 폭풍이 얼마나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치권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 최대 절반 물갈이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대폭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무 감사 결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네,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위원장 46명, 22.5%의 공천 배제를 권고한 당무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에선 현역 교체 폭이 더 클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최대 절반가량이 물갈이될 거란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영남권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컷오프 칼날이 우선 영남권 현역 의원을 향할 거란 우려입니다. 영남권 의원들은 물갈이 자체가 총선 승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좀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혁신을 좀 해왔고 지난 21대 때 한 43%를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을 하더라도 물갈이를 하더라도 좀 좋은 물갈이. 당 핵심 관계자는 당무감사 하위권에 영남권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40%가량 된다며 대규모 물갈이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 규모는 1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진행할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는 당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가 공천 작업을 주도할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내부 인사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발탁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성 팬덤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날선 비판을 했는데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대표 발언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친명계와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며 신당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 움직임이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방안과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에 유리한 과거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는데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는 다른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논의 상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건물을 위성으로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위성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 우주에 떠 있는 상태라며 궤도에 진입한 건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Really, it would be up to the North Koreans to define what the parameters of this launch were and what they were hoping to achieve. I'm not going to speak to that other than to say again, we do know that it's in orbit. 북한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위성으로 촬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게 받아 넘겼습니다. 미국 주요 시설의 위성 사진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I will say that there are plenty of images of the Pentagon and the White House online, so I'll just leave it at that. Yeah.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이 위성으로 미국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북한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t's obviously something that we're continuing to monitor closely. I don't have any specific information to provide right now on, purported North Korean deployments.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움직임과 관련한 답변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며 70년 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란 칭호가 붙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23일 당 조직 지도부가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간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소식통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면서 주에 대해 신격화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 자제분을 조선의 샛별로 우상화하는 강연 내용에 일부 간부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주에는 지난해 11월 18일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존귀하신에서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 존경하는으로 호칭이 달라졌는데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최근 샛별이란 표현이 붙은 걸로 보입니다.
이 샛별이란 단어에 의미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태양과 해를 지도자로, 그리고 샛별과 광명성 같이 별과 관련된 표현은 후계자를 뜻하는 상징으로 써왔기 때문인데요. 김 위원장도 어린 시절 북한 내부에서 샛별 장군으로 불리다가 후계자로 낙점된 뒤에는 대장이라는 표현이 붙었고요. 이후 존경하는 원수님에서 장성택 숙청 이후에는 위대한 영도자까지 호칭이 격상됐습니다. 민군 지휘 성원들의 군사 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릴 것을 명령한다. 대장 김정희, 김성은. 네, 이런 식으로 호칭이 변해온 거죠. 주해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칭했다면 후계자 추대 움직임을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샛별 여장군 칭호를 쓴 게 사실이라면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주해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샛별 여장군 칭호가 실제로 쓰였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북한의 후계 구도 상황은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등장 이후 1년 동안 북한 공개 보도에 18차례 등장한 주해. 주해를 국가 행사에 대동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설이 분분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에서 주해 입지가 더 중요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2호조가 한때 장애를 겪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시 반부터 1시 50분까지 20분 정도 망이 접속이 어려웠습니다. 작업자가 실수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실수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작업 중 실수로 장애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원인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2호조 시스템은요, 예산 집행과 관련된 그러한 전산망입니다. 2주 전에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했고 사흘 만에 겨우 고쳤었죠. 그리고 대책도 마련했는데 또 행정전산망 일부입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2호조가 한때 장애를 겪었고 지금은 복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 연계 주가 연계 증권 ELS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NH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ELS 상품 전면 중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슷한 주가 연계 파생 상품 가운데에는 원금 보장이 가능한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주가 폭락으로 손실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원금 손실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품은 지난달부터 지점 판매 리스트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은행이 묻기도 전에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ELS와 관련된 묻기도 전에 굳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다 마련됐다는 등등 운운하시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에게는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라고 들리기보다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데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점이 있고.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와 하나, 국민과 기업 등 은행 6곳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가계 빚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모두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기 상환을 유도해서 가계 빚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대응 안 하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찰은 불렀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하고 지금 집 앞에 있는데 안에 계신 분 저희 다 알거든요. 어머니 돈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조 5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호화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재산 은닉 수법도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세청이 강제로 징수한 체납세금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고액 체납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주로 어떻게 재산을 숨기는지 그 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 고액 체납자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1조 5천억 정도 된다는데 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 지금 100조를 넘어서 가지고요. 예. 계속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100조가 넘는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체납세액이 다 합치면? 합치면 10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 많습니다. 체납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숨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늦게 내거나 연체가 되면 예. 연체도 내야 되고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 체납은 세금은 국민의 의무니까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99.9%의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다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체납자 중에서 대부분은 또 악성적인 것보다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도 하다가 많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 망해서 경제적인 그런 그 능력을 상실해서 어쩔 수 없이 체납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고액 체납자의 가장 큰 문제는 상위 고액 체납자는 지금 대부분이 이런 국제적인 거래 또는 온라인 게임 이런 그 아주 악성적인 그런 체납자가 탈세도 하고 체납도 하고 이런 유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오늘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예. 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직군이 따로 있습니까? 예, 사실은 보통 대부분의 체납자는요 영세 납세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네. 요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식당 하다가 망하고 뭐 하다가 망하니까.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체납자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지도까지 다 검색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예. 상위자는 대개 이런 그 세금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그 형사적인 또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 직종입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게임 예. 운영해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자들 또는 신종 요새 금융 사기 이런 유형이 상당히 고액 체납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저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어쩔 수 있지. 제 주변에도 보면은 진짜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다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또 국세청에서 또 체납처분 유예나 그런 또 제도를 지원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할 때는 체납자를 좀 이렇게 막 간섭하는 것 같지만 또 빨리 제기하셔라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80% 정도는 어려운 분들이다. 실제로 사업도 망하고. 예, 그런데 그러면 20%는 그렇죠. 있는데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5만 원짜리 이 현금 굉장히 많네요. 다발체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로 국세청에서 근무도 해보셨을 텐데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대개 자기 주택에는 안 놓고요. 원래는 이제 보통은 자기의 비밀 사무실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근데 최근 종전에는 자기 아는 사람 지인들에 대해 숨겨놨는데 가끔 체납자들도 횡령사고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친인척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그런 그 은닉한 아니면 그렇게 은닉한 사무실 또 집보다는 약간 은닉한 사무실에 많이 숨겨놓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주소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제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국세청 직원이
다 국민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국세청은 사실은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고지하기 전부터 이미 체납 활동을 합니다. 뭐 고지전 압류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실 미리 그 등기 등록된 재산 다 파악해서 고지가 나가기 전에 이미 압류를 해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액 체납자 관리는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더 철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숨겨놓은 거는 국세청 중에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한 30억 되는 이 제보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 준비했는데 그 친인척에 이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인척에 이체하면 확인이 되지 않나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친인척이 인척했다는 국민의 그 금융거래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다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자기 통장에 들어갔다 나가는 건 추적이 되는데 자기의 수익을 오늘도 이제 문제가 되면 유튜버나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뭐 제3자한테 명의로 해놨다가 움직이는 돈은 국세청에서 추적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숨기는 경우가 요즘에 많더라고요. 한 2년 전까지는 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부터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내 계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기 명의로 국내에서 움직이는 건 되는데 그래도 일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은닉해가지고 해외에서 움직이는 거 이것까지는 국세청에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재산 은닉 장소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뭐 제일 편한 거는 자기 주변이 가장 좋죠. 자기 항상 앉아 있는데 소파 밑에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최근에 국세청에서 금괴 환가성이 높으니까 금괴지만 과거에는 이제 차명 계좌 뭐 차명으로 한 그 등기 권리증 같은 거를 소파 같은 데다 많이 놓고요. 소파 밑에, 침대 밑에. 그런 거를 이제 너무 놓고. 찾기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집을 국세청에서 함부로 막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뭐 수사하듯이 물론 예고 없이 이제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로 부당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협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고에는 요새는 이제 가장 많은 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외화와 이제 금을 많이 놓는데 사실 고액 체납자들은 상당히 이번에 이런 사례는 국민들이 제보를 좀 잘 해주시고 국세청에서 상당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거지 국민들의 제보가 없다 그러면은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자산을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고액 체납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명단도 다 뜨고 오늘 가서 홈페이지를 눌러보시면은 자기 동네 지역에 고액 체납자가 다 마크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자기 동네 걸 딱 눌러보시면 거기에 얼마 누군 체납, 옆집이 체납자였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와요? 그 국세청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철저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화면처럼 그냥 현물로 숨기는 분들도 있지만 있습니다. 점점 더 지능적으로 숨기는 수법들도 생기고 있다면서요? 가상자산으로 가장 숨기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상자산도 지금은 이제 과세 유예가 됐지만 이제 일종의 이제 실명제가 돼야만 좀 은닉한 걸 좀 쉽게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전적인 거는 금괴 뭐 이렇게 옛날에 외화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금괴였지만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을 많이 은닉을 하죠. 국민들의 신고 말씀하셨는데 포상금도 있습니까? 포상금 있습니다.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최대가 30억까지입니다. 최대 30억이요? 뭐 탈세 포상금도 있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고액 체납자들은 대개 탈세와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 제보도 하시고 또 그 끝나면은 혹시나 은닉하셨으면 체납 은닉 재산도 신고하셔가지고 포상금 다 받으셔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요새 포상금도 그럼 많이.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의무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걸 열심히 감시하고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이 훌륭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고수익자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내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계시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뭘 숨길 수가 없죠. 뭐 어디에서 강연하면은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고 한번 근로소득 영수증이 나오고 물건을 사면 현금 영수증이 나오고 세금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해외 지금 현재 유튜버나 아니면 해외에서 가상거래 하는 거는 이 소득이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아까 온라인 도박이나 이런 고액 체납자의 상위를 차지하는 사실은 범법자에 가까운 겁니다. 체납은 지금 현재 요 보도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범법자라고 봐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악의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해외에 과세 자료가 미치지 않는 거, 우리 과세 권익이 미치지 않는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탈세도 되고 또 체납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탈세를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튜버들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3자 이름으로 받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유튜버에 대한 과세 자료도 이제 조금씩 국세청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수집은 못 하고 어떻게 있고요. 수집해요? 일단은 구글사에서 그 유튜버한테 지급을 하면서 원천 징수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천 징수에서 미국에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천 징수 세액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 그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치 근로소득이 있으면 해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보내주는 것처럼 그런 자료 교환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그 실명으로 계좌를 서로 튼 실명 계좌는 서로 교환을 합니다. 매년. 미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109개국이 서로 계좌를 합니다. 거기서 현재 국세청은 이제 포착을 하고 또 FIU에서 지금 FIU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가상자산하고 금융거래에서 이상 유무가 있으면 국세청이 나간 직원과 합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득도 없는데 금이 많다 이렇게 하면 찾아내고 그렇군요. 이것도 한미 정부 간 공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왔어요. 속보 전해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요. 재판부가 송철호 전 시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 청탁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지난 2018년 송철호 전 시장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송 전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전달해서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은 선고 결과 직전에 이제 재판부가 인정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 수사 공모 여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공모가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제 잠시 뒤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세청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세무사도 근무하시고 이제 30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본 대책은 없을까요? 일단 국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현명하시고 훌륭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탈세나 이 체납의 그 수준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열심히 다 국민들이 의무를 다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한 1%, 2%의 그 국민이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 제보까지 감시하시고 국세청도 열심히 또 이런 걸 추적하고 또 받아내겠죠. 계속해서 범법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세금 안 내면 탈세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일단은 연락이 안 되면요 감치 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제 어떤 그 이제 수감시키는 거 법원에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조세 면탈범까지 해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감치 명령 해서는 대부분 세금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면탈범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아가지고 실효적이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위해서 국세청은 꾸준히 그런 고발과 감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법 체납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제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다는 점 새롭게 알았습니다.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암 투병 중인 99세의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77년 동안 함께한 부인 로잘린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로잘린 여사의 장례식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참석을 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향년 96세로 숨진 로잘린 여사의 마지막 추모식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미셸 오바마, 노라 부시, 멜라니아 트럼프 등 전직 영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암이 퍼져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99세 카터 전 대통령도 77년 동반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은 75년 전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떨어져 지낼 때 썼던 편지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But when I see you, I fall in love with you all over again. Does that seem strange to you? It doesn't to me. Goodbye, darling. Until tomorrow. Jimmy. 로잘린 여사가 전통적 영부인 역할을 벗어던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논쟁 현안들에 직접 나섰는지도 회고됐습니다. Mom was always well informed on the issues of the day. In the White House, Mom asked Ed so many questions that he finally said that she should attend cabinet meetings. 로잘린 여사는 고향에서 어려서부터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자란 뒤 1946년 결혼해 모든 정치 역정에 함께했으며 남편의 퇴임 이후에는 카터 재단을 함께 설립해 활동한 연인이자 동지였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일에 50년을 전념했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미국 정치 역사상 77년 가장 오래 함께한 퍼스트 커플 기록과 함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영부인의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며 고향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최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돼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두고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병과장 자리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현역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은 명확한 지침이 없었지만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부족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 대규모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면서 올해 서울 지역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어난 5만 1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5만 9천여 건으로 같은 기간 22%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이 지난해보다 11% 늘면서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바꾼 사람은 5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5만 명 늘었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영어 개인교사 로봇과 챗봇이 시범 도입됩니다. 소비를 늘려 내수 활력을 키우기 위한 행사인 눈꽃 동행축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행사 기간엔 쿠팡과 G마켓, 배달의 민족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200여 개 채널에서 선물과 방한용품, 먹거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현재 서울 기온 2.8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밤사이 북극발 한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쪽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파주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3도, 안동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서울 0도, 광주와 대전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호남과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충청 지방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의 눈은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의 절반이 물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또 원내일당이죠.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여부도 논란인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